112회 전산회계급 기출문제 객관식을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재무제표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요 5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중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관련이 없는 거. 자, 그럼 복습해 보시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죠. 자, 정률법은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정률이라는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분의 합계분의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럼 지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 관련이 없는 거,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인데, 그럼 이 중에 관련이 없는 건, 그렇죠. 생산량은 관련이 없죠. 생산량은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총 추정 생산량 분의 단기 생산량 비율로 해서 생산량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인데, 정액법 계산할 때는 생산량은 상관없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여러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것은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가 있고요. 자, 또 이익여금 처분한 게 얼마다. 그래서 차기로 넘어가야 될 게 얼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익여금을 처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현금으로 배당을 하거나, 또는 주식으로 배당을 해서 이익여금이 줄거나, 또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이런 적립금을 적립해서 이익여금이 줄 수도 있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어. 그럼 예를 들어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100원인데, 이 중에 현금 배당으로 지금 지급한 게,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 지급한 게 30원이고, 주식으로 20원 배당했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니까 이익준비금으로 3원을 적립을 했다라고 하면, 이익여금 처분한 금액은, 그렇죠, 53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차기로 넘어가야 될 거는 100원에서 53을 빼면 43이 차기로 47원이죠. 47원이 차기로 넘어간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물론 여기 중간에 뭐 의무적립금 등의 이의백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저희 회계일급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큰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고, 또 이익여금 처분액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익여금이 이렇게 줄었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 차기로 이월대 이익여금이 얼마다.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예요. 여러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이거 그냥 주석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걸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진 않습니다. 우리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주석, 그쵸? 그 5가지만 재무제표가 되는 거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자기주식은, 여러분, 이거는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에요. 이익여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자기주식에 대한 거는 자본 변동표에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자,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수익 인식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발생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발생주의로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우리가 실현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래 형태별로 보면, 자,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주면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그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이 잘못됐어요. 자, 2, 3, 4번은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상품권을 발행해서 돈을 받으면 그거는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전에 돈만 미리 받은 거라 그때는 수익 인식하지 않고요. 상품권이 회수가 되고 실제 물건이 인도됐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하는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기업이 이렇게 돈을 받으면 아직 이게 물건을 판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했다가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이 되면 그때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줄이고 대변에 뭐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과 같은 수익을 이때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상품권을 발행했을 땐 선수금이고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됐을 때, 그렇죠? 물품 등을 제공해서 상품권이 회수가 됐을 때 이때 선수금이 줄면서 이때 수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단기 할부 매출,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나눠서 받는 거를 할부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날, 물건을 인도한 날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용역 매출의 수익 인식은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 용역이다라고 한다면은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걸 진행 기준이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본문 강의할 때도 얘기는 했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다. 잘못된 것은 1번이다. 2, 3, 4번은 올바른 표현이고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데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개정 과목의 분류가 나머지 개정 과목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산업재산권,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에요. 그죠? 임차보증금은 여러분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돼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개정 과목입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암기가 좀 필요해요. 자, 7번입니다. 실제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은 5천만 원이지만 장부상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된 경우에 이 오류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품을 놓고 봤을 때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를 빼면 나머지가 매출원가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보고되는 거 맞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양쪽에 있는 숫자는 똑같게 돼요. 맞죠? 그러면 실제 기말재고 자산 가액이 5천만 원인데 장부상 기말재고를 4,500으로 했다. 즉 기말재고를 이렇게 적게 기록했다라고 하면요. 기말재고를 과소하게 계상했다라고 하면 그럼 매출원가는 그렇죠. 매출원가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기말재고를 적게 기록하게 되면 이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매출원가는 커지게 되죠. 만약에 기말재고를 200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5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할 거다. 맞는 표현이죠. 매출원가 비용은 기말재고가 적어지면 매출원가는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증가할 거고, 매출원가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들 거고. 이해될까요? 자, 자산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한다. 그렇죠. 기말재고가 500만 원만큼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산도 과소하게 계상됐을 거니까 감소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4번이었는데 왜 4번일까요?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증가한다. 아니죠, 여러분. 자, 매출원가 비용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 자본의 이익잉여금도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하니까 자본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7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 자, 투자 목적으로 장사할 때 사용할 게 아닌 토지다. 비사업용 토지. 이런 거는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투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런 중개 수수료와 같은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의 금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범위 밖에서는 총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밖에서라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매몰 원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원가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었죠.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우리 복습해 보면 우리가 변동비, 즉 변동 원가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후비와 같은 변동비도 같이 증가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게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100개 생산하면 재료비가 10,000원, 200개 생산하면 재료비가 20,000원. 그러니까 한 개당 재료비는 100개 생산하든 200개 생산하든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이 관련 범위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범위 밖에서 고정한가가 일정하다?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조업도의 관련 범위가 예를 들어서 자, 공장에서 우리 회사 공장에서 지금 총 생산할 수 있는 게 1000개예요. 그럼 이 1000개라는 관련 범위 안에서는 공장의 임차료가 일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00개를 생산해야 돼요. 그럼 공장 하나로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공장 두 개가 필요해요. 2000개 생산하려면. 그러면 공장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장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정비라는 것은 이 관련 범위 안에서 일정한 거죠. 관련 범위를 초과하면 이렇게 고정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것이고, 만약에 공장 하나당 임차료가 100만 원이 나가는데 한 공장에서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임차료가 1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공장을 하나 더 줘야 된다. 2000개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임차료가 2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계단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비라고 했을 때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범위 안에서만 일정한 거죠. 이 관련 범위 밖에서는 이렇게 계단의 행태를 띌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련 범위 밖에서는 이 고정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쉽진 않았죠. 자, 관련 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것이 기회 원가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9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제조 원가 명세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자,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구조 여러 번 봤었는데 한번 다시 보면 원재료비. 원재료비는 기초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는 거죠. 그죠? 100원. 그다음 매입한 게 500원. 2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원재료비가 400원. 자, 농우비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라고 그러면 300원 적으면 되고 제주경비가 200원이다. 이렇게 재료비, 농우비, 제주경비 합쳐서 뭐라고 하죠? 단기총 제조원가 400원, 300원, 200원이니까 900원이 단기총 제조원가. 기초제공품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이 지금 있었는데 기말에 완성 안 된 제공품이 80원이다. 그럼 1000원에서 80원 빼면 920원이 완성된 제품이 되겠죠? 그 제품의 원가를 뭐라고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보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의 원가의 배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조 부분 원가라는 건 보조 부문에 짓게 된 제조 간접비예요. 이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에 짓게 된 제조 간접비를 이 절단과 조립 부분과 같은 제조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배분을 해줄 때 우리가 배부 기준을 어떤 걸 정할 것인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인과관계가 뭐였어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동력 부분에 짓게 된 제조간접비라는 것은 동력 부분이 이 원가가 발생되는 이유는 이 절단과 조립 부분에 동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동력 부분이 제조간접비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단과 조립 부분, 이 동력 부분에서 절단과 조립 부분에 이 보조 부분 원가, 즉 보조 부분에 짓게 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동력,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논리상 맞겠죠. 그게 인과관계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수선 부분에서 절단과 조립의 이 수선 부분에 짓게 된 제조간접비, 즉 수선 부분의 보조 부분 원가를 절단과 조립에 배부할 때는 이 절단과 조립에 수선을 해준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횟수로 배부해 주는 것이 이 인과관계가 맞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건물 관리 부문에 재료건조비를 배분해 준다? 그럼 점유 면적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공장 인사 관리 부문이다 그러면 자, 뭘로 하는 게 적합할까요, 여러분? 자,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맞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지 않죠. 그죠? 인사관리 부문이니까. 그래서 급여 총액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전력 부분, 이런 동력 부분에 제조건조비를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전력 사용량으로 하는 게 맞겠죠. 수선 부분에 제조건조비를 배부할 때는 이 수선 부분에 짓게 된 제조건조비, 이 수선 부분의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는 수선 횟수로 하는 게 논리상 맞겠죠. 수선 부분의 제조건조비를 이 전력 사용량으로 배부하면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장 인사 관리 부분에 보조 부분 원가, 즉 제조간접비는 이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는 급여 총액이 아니라 뭐 종업원 수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걸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직접 재료 원가, 즉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같은 의미예요. 가공 원가, 가공비, 직접 재료비와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12번 같은 문제는 티계정을 그려서 문제를 파악해 보시면 좀 쉽습니다. 자, 우선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제공품 5,000개에 대해서 먼저 여기다 기재를 해보시고요. 자, 완성도가 70%라는 건 전년도에 0%에 투입이 돼서 70%까지 가공이 돼서 올해 2월 가공이 됐고 70%까지 가공된 게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단계에 착수한 게 35,000개가 착수가 됐고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지금 완성된 게 3만 개인데요. 먼저 있던 이 기초 5,000개가 완성이 됐겠죠. 그럼 얘는 올해 작년에 70%까지 가공을 하고 넘어온 거니까 올해 70%에서 100%를 추가 가공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35,000개가 3만 개가 지금 완성이 된 거니까, 그렇죠? 5,0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 단기에 투입된 거 35,000개 중에 25,000개가 추가로 완성이 됐겠죠. 그러면 얘는 단기에 착수해서 0%부터 시작해서 100% 완성이 된 거예요. 이 25,000개의 물량은. 맞죠? 자, 그리고 기말에 10,000개가 완성 안 됐다. 그러면 얘는 지금 완성도가 30%니까 0에서 30%까지만 가공되다가 만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먼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직접 재료 원가, 즉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다 한 번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 즉 가공 원가는 균등하게 고르게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5,000개 물량은 올해 70%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투입된 건 없어요. 그죠?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다 투입된다고 했는데 올해 70%부터 가공이 진행이 된 거니까 올해 투입된 재료비는 없죠. 자, 25,000개 완성된 거,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거는 0% 시점에 25,000개가 다 재료가 투입이 됐겠죠. 공정 초에 전량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기말에 10,000개는 0%부터 30%까지만 가공했으니까 0% 시점에서 이 10,000개가 다 투입이 됐겠죠, 재료가. 그러면 재료비에 대한 완성 판사량은 25,000개 10,000개니까 35,000개가 되겠죠. 가공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공 원가는. 자, 5,000개에 대해서 70에서 100% 올해 추가로 30% 가공을 더 진행했으니까 5,000개에 30% 곱하면 그렇죠. 1,500개를 올해 가공한 거고요. 25,000개는 착수해서 완성한 거니까 25,000개를 올해 다 가공했겠죠. 기말에 10,000개는 0%에서 30%만 가공했으니까 올해 만든 건 10,000개 곱하기 30% 하게 되면 3,000개예요. 그러면 1,500개, 25,000개, 3,000개를 다 더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29,500개가 나오죠. 자,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의 답은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35,000개, 가공비, 가공 원가가 29,50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소비지구 과세 원칙, 전단계 세액공제법 간접세에 해당한다라고 배웠죠.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3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은 그 신청일로부터 그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사업 개시를 5월 10일 날 사업 개시를 했는데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5월 1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5월이면은 1기잖아요. 그럼 1기 5월 신청일 5월 1일부터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언제겠어요? 그렇죠. 6월 30일. 그래서 5월 10일 날 사업 개시했지만 5월 1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첫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마지막 과세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폐업했다라고 하면요. 9월이면은 2기에 속하죠. 그러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2기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7월 1일. 그죠? 7월 1일부터 폐업일 9월 1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폐업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부가세 신고하죠?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니까 10월 25일까지 부가세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설명했다시피 지금 폐업일이 9월 1일이다 라고 하면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 9월 달에 다음 달 25일. 그래서 10월 25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기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 하는 거예요. 종료일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형 물품을 구매했다? 이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기 보니까 소형승용차, 1000cc 초과되는 소형승용차 유지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이것도 공제 안 됩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거.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에 쓴다 하더라도 이건 비영업용이죠. 그러면 비영업용과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화물차 수리하는 건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화물차 수리는 가능해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부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간이용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 이거는 간이용 수중은 정규 증빙이 아니니까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객관식 문제 1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